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최면에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서울신문의 카메라에 잡혔던 그 축임 관련해서 피감기관, 언론사 관계자들이 100만 원, 930만 원 입금했던데요. 보좌진에게 텔레그램을 받다. 이거 소식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엄청 다급했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 좀 안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가까이는 그 이춘석이 주식거래 보좌관 거 가지고 들어가서 하다가 걸렸고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웬만하면 화장실에 가서 하든지 좀 자기 의원실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다급한 거라. 지금 난리가 나고 같은 편 안에서도 공격을 받고 이러니까 돌려줄 건 지금 빨리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할 수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누가 보는지도 의식하지 못할 만큼 그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저는 그렇게 그 멘탈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막 누르면서 이제 보좌관에게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서울신문의 카메라 기자의 주민에 딱 걸려든 겁니다. 아까 얘기하시던데 저거예요. 930만 원을 서둘러 돌려줬어요. 그런데 이 가액이 딱 나옵니다. 100만 원이 공정가 같아요. 100만 원 기준점이에요? 종편 관계자가 한 2명, 종편이래 봐야 4개 중에 어디라고 하니까 다 아실 일이고 또 저기 안 찍혔다고 해서 종편 관계자 나머지 2개 회사는 안 보냈을 것이냐. 100만 원씩 다 보냈다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대기업 주로 100만 원. 그래서 930만 원을 일단 돌려줘라. 그런 거고 그 당시 18일이었죠. 국정감사 기간 중에 국회 사랑제. 저도 여야에 아는 그 분들이 좀 있어서 꼭 국회의원 아니더라도 결혼식에 몇 번 가봤습니다. 사랑제 결혼식. 그거 돈이 거의 안 들어요. 거기 야외에서 이렇게 돼 있고 출장업체, 뷔페업체 나오고 그야말로 비용은 거의 안 드는데 줄이 100m 이상 섰다는 게 지금 파다한 설이에요. 그러면 공정가 100만 원에 그 100명 화환이 100개가 넘었고 줄 잡아 몇억 원은 그날 수금이 된 거라고 봐야 돼요. 상식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어이쿠 이거 당장 5만 원 기준인 그 김영란법에 다 위반이 되니까 일단 돌려줄 건 좀 돌려줘야 국민의힘의 공격은 둘째 치고라도 우선 민주당 안에서의 그 비판이라도 좀 어떻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민희가 저렇게 급하게 보내준 것이다. 그러면 어디 100만 원짜리 뿐이겠어요. 자기 말로는 이름 모르는 사람들 것부터 돌려줬다 그러는데 이름 모르는 거 돌려준 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그리고 또 서울신문 기자가 찍은 게 저거지 그 다음 판이 있을 줄 또 누가 압니까? 몇 개 판이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짧게 찍힌 게 저 정도다. 캡처된 거죠. 그렇게 보자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국회 본회의장 안에 앉아서 찍히는 것도 상관없이 저렇게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을 거냐.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양자역학이 나와가지고 온 국민이 양자역학이 뭔가 사전에서 찾아보게 만들고 자기 딸 결혼식을 인터넷 보고 알았다. 참 이건 도대체 어디 누구 보고 믿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 엽기적인 말이다가 사실이면 엽기적인 집안이네요.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가 그 말을 해놓고도 야 내가 좀 심했지라고 할 정도의 막말대잔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깔끔하게 얘기하면 그냥 고발 대상입니다. 고발을 해야 되고 지금 박수현이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전수조사하자고. 전수조사를 저거부터 해야죠. 청첩장하고 그날 받은 거 요새 다 파일로 보좌관들이 깔끔하게 해놓습니다. 그거 다 까야죠. 그거 까서 다 공개를 해서 도대체 얼마냐. 부의금 총액이 얼마냐부터 좀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국회 과방위원장이 자기가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국감기관 중에 피감기관 등이나 그 관련 업체 정부기관 방송사로부터 챙긴 돈은 도대체 얼마인가? 일각에서는 몇 억대는 가볍게 나오는데 그 몇 억이 이제 몇 억인지도 궁금하고 거기 낸 분들
뭐 이름이야 뭐 공개 안 되겠습니다만 종편사 2개가 저는 눈에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아, 종편 아니 뭐 기사에 나오잖아요. 네. 종편사 2명 네. 100만 원씩. 그러면 지상파도 뭐 100만 원씩. 그러니까 100만 원이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100만 원씩을 다 줬다. 그리고 그날 줄 서서 거기 낸 분들 중에는 당연히 최민희가 이름을 모르겠죠. 그리고 기관은 500만 원까지 낼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뭘 합니까? 쪼개기를 해야 돼요. 쪼개기는 유명한 수법이거든요. 그러면 한 기관이 500만 원을 쪼개려면 그 기관의 직원들이 연하무명은 또 그 국회 사랑제에 줄을 서야 돼요. 그러겠네요. 자, 그분들 생각은 어땠을 것이며 내가 참 이거 내 돈도 나도 모르겠는 그런 최민희 과방위원장 딸 결혼식에 줄 서서 축의금 내고 참 신세가 처량하게 느꼈을 텐데 아마 이런 광경을 보고 확 다 공개됐으면 좋겠다. 네.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자, 이 거짓말을 웬만큼 해야 돼요. 그 웬만큼 해야 사람들이 거짓말도 개그 소재가 되는 건데 이건 개그 소재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무렴치한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최민희. 자, 최민희 문제는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지금 최후 통첩을 한 상황인데 그 전에 어제 저녁에 속보 나온 거 한번 좀 먼저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 무역협정을 타결했다. 어디가요? 미국이. 자, 아세안 회의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했는데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무협정 체결 이 소식이 먼저 전해졌네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시나요? 한마디로 이제 사우스 코리아 빼고 다 했다 이런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26일부터 1박 2일간 이제 아세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 간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무역 협상의 그 주 상대국이 동아시아에도 많아요. 네. 이 아세안 개최국인 말레이시아, 베트남, 그 말썽 많은 캄보디아, 태국 다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런 나라들하고 일괄해서 싹 체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확실하게 하려고 이번에 갔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내용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이 나라들이 대개 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그 우리나라 분들 잘 아시잖아요. 알랑미라고 안남미. 네. 그 좀 찰기는 좀 없는데 요새 많이들 드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재배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 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주식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쌀 때문에 뭐 지금 뭐 쌀 소고기 못 연다고 지금 하는 게 뭐 국익이라는 말로 상치시키고 있는데 이 나라는 진짜 국익이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이 나라는 그 기후가 아주 그 고온 다습한 나라라서 2모작, 3모작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중학교 시절부터 이 세계지리 배우면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나라들과 쌀 시장의 추가 개방을 다 약속받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그게 가장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뭐 이 나라는 규모들이 좀 작아서 그렇지 7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뭐 2천억이나 뭐 3,500억은 아니지만 다 약속받아요. 그리고 쌀 시장 개방을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추가로 약속을 받는다. 비관세 장벽을 속속 낮추는 걸로 합의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다 지금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러면서 미국에서 물건을 참 많이 삽니다. 보잉기 30대, 60대 그 나라의 그 어떤 국부의 크기 그 달러와 보유액을 따지면 파격적인 미국산 제품 보잉기를 30대, 60대 뭐 이렇게 막 사주는 걸로 다 계약을 했고 미국산 무기 구매 한마디로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아세안에 가는 목적 중에 주목적이 그 나라들과 조인트 스테이트먼트 공동 정상 간의 이 성명을 통해서 이걸 다 문서화하러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사인하러. 그게 다 수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수금 여행이다 이게 한마디로.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제품들 많이 샀고 LNG 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대미 투자금 700억 달러 그 나라 수준에서는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나라들 그다음에 쌀 문제를 우리보다 훨씬 목숨줄처럼 아는 이 나라들에서 미국산 쌀을 사주기로
그 나라는 더 날릴 거 아니에요. 예, 네. 미국산 쌀을 왜 사줍니까? 그러나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주기로 한 것들을 트럼프가 확약을 문서로 받으러 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언론의 그 농수산물만 좀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미국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쌀을 포함한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광범위한 시장 개방을 합의했다. 그리고 캄보디아도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19% 유지하면서도 미국산 공산품, 농산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그러죠. 태국은 농산품 약 99%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그냥 100%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은 뭐 수입 개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이 철칙이 아니고 농산물도 자유롭게 사실은 개방화되는 흐름의 추세가 지금 다 있는데 지난번에 쌀과 소고기 뭐 농산물 절대 수입 안 돼. 이게 사실은 우리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됐는데 우리 아셈과는 좀 다르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국가 이익에 반하는 협정은 절대 안 한다가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이 계속되는 메시지잖아요. 예. 자, 그러면 저 나라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나라는 쌀이 목숨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도 물론 쌀에 쌀 생산 농민들이 많습니다만 예전과 다르잖아요. 네. 젊은이들 하루 세 끼 중에 쌀밥 안 먹는 끼니가 많잖아요. 쌀이 좀 솔직히 남아도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또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나라 돈으로 쌀을 다 사주고 그 손실 보전 해주겠다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다 이미 법도 통과시켜 놨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국익이냐? 저런 나라들은 국익이 아니겠느냐?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잖아요. 저런 나라들도 미국에다 돈 그렇게 막 없는 돈에 700억 달러씩 투자하고 보잉기 막 30대 60대씩 사주고 쌀 시장 미국산 쌀 누가 솔직히 지금 말씀드린 국가들은 미국산 쌀 잘 안 먹어요. 네. 그래도 미국산 쌀의 99%를 연다잖아요. 이 99%가 그냥 100%지 그 말이 좋아 99%지 다 열잖아요. 그러면 저 나라 국민들은 생각이 없고 저 나라 국민들은 반정부 시위를 안 합니까? 왜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발목을 누가 잡아요? 농민들이 잡는다? 정권이 스스로 잡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정말로 큰 국가 이익을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 나라 사람들이 뇌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저 나라 정상들은 국가 이익을 모르겠습니까? 이 점을 좀 우리가 심각하게 따져보는 그런 그 기사예요. 이 기사가. 예. 트럼프가 아세안에 간 이유. 아세안 정상들이 트럼프와 전부 공동 그 성명으로 이걸 다 문서화해 주는 이유. 미국에서 더 큰 걸 받아야 되겠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 관세율이잖아요. 그렇죠. 자, 19%면 우리가 지금 미국에 그 합의가 안 돼서 내고 있는 게 25%. 합의가 되면 15%로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19%면 그 중간쯤이잖아요. 그러면 저 나라의 그 경제적인 어떤 그 능력으로 따지면 19% 많은 관세입니다. 그런데 그 19% 관세라도 빨리 타결을 해야 더 큰 손해를 안 보겠다는 그런 절박한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나라 중에 캄보디아 들어있는 거 보세요. 예. 캄보디아는 대표적인 친중 국가입니다. 아시잖아요. 예. 그 중국하고 지금 손을 꽉 잡고 지금 범죄 소굴이 돼가고 있는 나라인데도 캄보디아 정상도 훈센과 그 아들도 지금 트럼프하고 그런 어찌 보면 국익에 약간 반하는 협정에 사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좀 이런 것을 사실 보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점에서 지금 며칠 안 남은 경주 에이펙에서 지금 거의 사인은 안 한다고 지금 알려졌어요. 오늘 뭐 이재명도 그 블룸버그에 공개된 26일자 인터뷰 보니까 사인 안 합니다 이번에. 안 하는 걸로 이미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된다. 자꾸 그 상업적 합리성 그다음에 뭐 말끝마다 국가이익 하는데 그게 과연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냐 특정한 정파 특정한 지역으로 한 표심을 바라보는 이익인가 이것을 좀 따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무역 협정에 대해서 타결에 매우 가깝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예.
지금 기사 보십시오. 한미 협상 타결에 매우 가까워. 그들이 준비가 된다면, 그러니까 한국이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여러 해석이 있더군요. 어떤 차원에서 일단 해석을 하십니까? 트럼프의 말에는 항상 우리가 좀 잘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그들이 준비된다면이에요. 예. When they are ready and I'm ready. 두 번째 ready는 그거는 사인할 준비를 나는 하고 있는데 근데 전제가 있잖아요. 이재명이 준비가 돼 있는가를 묻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타결에 매우 가깝다는 건 자기 피셜이에요. 나는 이미 할 얘기를 러트닉을 통해 다 했네. 김정관 뭐 김용범이 왔다 갔다 벌써 2번이나 했잖아요. 최근에. 네. 할 얘기 다 했고 전달할 거 다 전달했으니까 사인을 할 그 준비가 됐냐? 그러면 경주에서 사인한다. 그러나 그걸 이제 very close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오늘 이재명이 블룸버그 통신에 보도된 그게 오늘 공개됐어요. 불과 몇 시간 전, 1시간도 안 됐네요. 이미 미리 사전 인터뷰를 했고 이게 아세안 가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이라고 봐야 돼요. 그게 뭐냐? 어느 것도 합의가 안 됐다고 하잖아요. 투자 재분 방식, 투자액의 규모, 모든 이견에 가까워지지 않았다. 합의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뭐냐? 사인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저 말은 일종의 그 협상을 위한 선빵. 그러니까 이제 준비됐어? 준비됐나? 입 딱 다물어라. 뻔치 날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안 한다잖아요. 그리고 위성락이 어제 KBS 그 오전에 저는 못 봤고 나중에 이제 서면으로 된 걸 봤더니 거기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견차가 분명하다. 네. 그래서 견해차가 이견이 분명하다. 그래서 사인이 좀 어렵다고 어제 KBS에서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 그 정상회담에서 3가지 단계가 있어요. 네.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1단계 이 조인트 스테이트먼트예요. 공동 선언. 자, 이건 물 건너 갔어요. 예. 2단계 MOU예요. 양해각서. 이거는 대통령이나 또는 강력급 이상이 사인하는 여기까지가 공식 문서인 거예요. 이걸 해야 관세가 내려가요. 근데 이것도 아닌 거라고 지금 김용범도 MOU 아니라고 뭐 오보라면서 막 반박했죠. 위성락도 어제 MOU도 안 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3단계. 어제 위성락이 그러더만요. 소위 팩트 시트. 이걸 이제 합의문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합니다. 예. 그냥 사실관계를 적은 문서예요. 이거를 보통 3가지 등급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A 등급, 양쪽이 다 쓰는 거. 이래서 조인트 팩트 시트라 그래요. 위성락이 이 얘기를 했죠. 그다음 B급, 한쪽이 쓰는 거. 각자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이 쓰는 게 다르고 한국이 쓰는 게 달라요. 그러면 C 단계, 그냥 우리만 쓰는 거. 지금 보니까 B, C 사이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 법적 기속력이 없는 보도용, 이게 언론 보도용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원래 7월 달이나 8월 달에 썼어야 되는 거예요. 7월 달 백악관 그 미팅 때, 그 다음에 8월 25일 날 있었던 그 트럼프 이재명 회담 때 이게 팩트시트라도 나왔어야죠. 강유정이 한 얘기 있잖아요. 합의문도 없이 잘 된 회담이다. 필요 없이, 합의문도 필요 없이. 그때 그 합의문이 이 팩트시트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안 나왔잖아요, 합의문이. 그러고 예. 석 달 가까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위성락이 뭐라 그랬느냐, 어제 KBS에서. 잘하면 조인트 그 팩트시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안 되면 한쪽이 정리해서 낸다. 근데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요. 이거 언론 보도용이라고. 그리고 한미가 동시에 팩트시트를 쓰는 건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그 정도 될 거면 MOU를 써야죠. 근데 MOU 안 쓴다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 회담은 이재명의 오늘 아침에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 어제 KBS에서 나가서 한 위성락의 말, 그에 앞서 김정관, 김용범이 미국 갔다 와서 한 말들을 전부 종합해서 볼 때 결론, 경주 합의는 없다. 경제 합의는 없다. 네. 자, 그런 점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러트닉 상무장관 협상을 한 후에
귀국을 했죠. 무박 3일을 뭐 일정을 보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자, 김용범 실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의 입장이 팽팽했다. 제목도 그래서 한미 아직 핵심 쟁점 입장 팽팽 이렇게 달려 있는데, 자, 에이펙 지금 정상회의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 김용범과 러트닉, 김정관과 러트닉 뭐 이런 협상이 사실상 이제 협상이 안 됐다는 건데, 협상이 안 된 문제도 그렇지만 핵심 쟁점이 계속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그 말씀드린 대로 250억 달러 8년 분할이냐, 150억 달러에 13년 할부냐, 그 얘기를 이제 조선일보가 그저께 보도했어요. 예. 그 다음 날 김정관 보고, 아니 조선일보가 그 단독으로 보도했던데 그 내용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드리겠지만 오른쪽에 안경 쓴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 상당히 비슷하다 그랬어요. 고위 관료가 제 기자 경험에 비춰보면 확인해 준 겁니다. 그 숫자까지, 아니 숫자 아니면 아니다 그래야죠. 그 아시잖아요. 나는 기자 경험상 그러면 다 씁니다. 맞다는 소리구나. 그 맞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150억 달러 13년? 아니 13년이면 정권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기간이에요. 미국이 한참 양보한 게 250억 곱하기 8입니다. 그 8년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 4년이 어떻게 될지 미국이 불안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한국이 못 낸다. 지금 쭉 뭐 소위 말해서 좀 속된 말로 배째라 하고 자빠질 판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250억 달러 8년이라도 좀 하자. 그런데 그게 뭐야? 지금 김용범 말대로라면 그게 핵심 쟁점 중에 핵심 쟁점인 거예요. 그게 아직 입장이 팽팽하다? 아니 지금 며칠 남았다고 팽팽합니까? 아직도 평행선이에요. 이게 벌써 딱 와서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는커녕 팽팽하다? 저게 어제 입장이니까 지금 팽팽한 데서 한 발짝도 진전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무슨 이슈가 뭐냐. 그다음에 논의돼야 될 게 2천억 달러 분할 기간. 그다음이 소위 말해서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이재명이 자꾸 표현하고 있는 수익 배분 문제. 이거 일본하고 한 게 딱 어떻게 돼 있느냐.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5대5. 투자금이 회수된 다음에는 미국 90. 그다음에 일본이나 뭐 이건 한국이 되겠죠. 10%. 네. 자, 이 조건을 이미 일본이 모델로 딱 확정해 놨어요.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9대1.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합의 안 됐다는 거잖아요. 쌀이니 쇠고기니 뭐 기타 등등은 전혀 합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합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결렬이라고 해요. 지금 이게 결렬. 그런데 며칠 남은 상태에서 반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언론 보고 끝났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요? 끝까지 노력. 저거 하나만 한 소리고 예. 그냥 갖다 붙인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서 김용범이 쓴 말 저 빨간 글씨 한번 다시 보세요. 날은 저물고 갈 길이 멀다. 저게 누가 한 말이냐. 중국 고사에 나오는 오자서가 한 말입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할 때 하는 말이 있죠. 일모도 원이다. 서산에 해는 기우는데 갈 길이 멀다. 자, 인생은 짧은데 할 일이 남았다는 뜻인데 지금 이건 뭐냐.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협상 타결은 안 될 것 같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농산물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중국이 최근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사실상 중단을 했죠. 이 여파인가요? 한미 간 관세 협상 테이블에 대두 이 수입 확대 문제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미국산 대두 문제에 관해서 제기를 했다. 한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다. 그런데 이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주제로 떠올랐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일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 보도에 이어서 지금 가장 따끈따끈한 보도가 약 30분 전에 또 날아온 게 있어요. 그래요?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네. 미중 협상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네.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두는 중국하고 미국 문제예요. 어떤 합의가 나왔냐.
미중 간에 11월 10일 날 끝나는 관세 이 휴전 이거 연장한다. 1번. 1년간 유예한다. 연장. 예. 그러니까 이제 휴전 연장이죠. 두 번째, 대두 중국이 사준다. 3. 희토류 중국의 수입 규제로 지금 문제가 된 거 있잖아요. 희토류 완화한다. 이것도 한 1년간 푼다. 지금 미중 합의가 극적인 타결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한국이 대두 좀 사주는 거는 이제 마이너한 얘기. 그래요? 안 큰 사줘도 주제가 아니에요, 이제? 당연히. 아니 메인들끼리 합의가 끝났는데 네. 저 뒤에 없을 때 이제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것도 위성락 실장이 대두 얘기를 한 거고 그렇죠. 김용범은 그런 얘기 안 나왔다 그랬어요. 위성락은 이 협상에 그냥 담당자도 아니고 끌고 가는 사람들. 이거는 전적으로 김용범이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위성락은 그냥 관찰자 입장이면서 동시에 조언자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언론 브리핑을 핵심을 짚어서 해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콩 좀 사달라 한국 검토안에 관세협상 세뇌관 부상한 대두 구문이다. 이미 미국과 중국 간에 대두 문제를 비롯해서 희토리 문제 큰 틀의 미중 간 무역 협상이 물꼬를 텄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아연 분위기는 미중 간의 이 지금 경주 30일 회담 여기로 쏠리고 있어요. 경주는 지금 외신들의 관심은 트럼프 시진핑이 그날 만나서 진짜 사인을 완전히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며칠 남았잖아요. 그게 관심이 지금 모든 세계 언론의 관심은 그게 관심이지. 앞서서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나니 합의도 안 하는데 만나서 뭐 할 거예요. 경주가 완전히 지금 미중 간의 회담에 무대 빌려주는 우리 지금 무대만 빌려주고 우리는 지금 완전히 뒤로 빠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돼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에이펙 정상회담 때 주로 이제 국가 간 정상들의 회담에 조금 주로 이제 주목을 하는데 다른 장면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이 에이펙 정상회에 참석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그중에 주목받는 게 29일 경주시에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만나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게 떠 있어요. 러트닉 미 상무장관 한미 정상회담 당일 국내 그룹 총수들과 만찬을 한다. 이렇게 지금 떠 있는데 저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과 만나서 네. 이 정상회담,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할 게 거의 없어진 것이 분명해지고 있어요. 예. 물론 아직 아주 극히 낮은 확률로 반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할 말 다 하고 미국의 CNN하고도 그런 말 했고 블룸버그에다도 다 했고 이게 핵심 쟁점이 타결이 안 돼서 사인하기 어렵다라고 말해놓고 지금 아세안 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뭐가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럼 미국이 그럼 빈손 털려고 여기 오느냐? 아니겠죠. 그래서 러트닉이 오는데 러트닉이 누굴 만나러 오느냐? 지금 국내 재벌 총수들 만나러 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도 지금 중요시하는 게 그날 29일 날 오자마자 한다는 CEO 서밋 아니에요. 저 CEO 서밋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트럼프는 이미 5대 총수하고 뭘 했습니까? 플로리다주 자신의 마러라고 골프장 리조트 인근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 회동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100만 달러씩 참가비 받고 네. 또 투자 약속도 받고 네. 안면을 텄잖아요. 같이 라운딩은 안 했지만 밥 먹는데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했대요. 네네. 그러면 트럼프한테는 구면이 이미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 러트닉을 부른 이유는 자 이 사람들하고 각자 개별 기업들과는 미국이 지금 할 게 좀 있어요. 쉽게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마스가 얘기도 좀 해야 되죠. 네. 한화 김동관 부회장이 있고 삼성중공업 오너인 지금 삼성의 좀 이재용 회장도 거기 있을 테니까 러트닉 보고 와서 지금 각계 그런 사람들하고는 진전시킬 게 있잖아요. 네네. 지금 정부 차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기업들과 할 얘기가 지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정의선 회장
정의선 회장 얘기를 좀 하자면 정의선 회장은 이미 그 골프 참가비 100만 달러만 낸 게 아니라 그 앞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자기는 참석도 안 하면서 그 취임식 기부금 100만 달러 또 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총수 중에 유일하게 200만 달러. 이거 작은 돈 아니죠. 우리 지금 시세로 25억 원을 이미 달러로 줬어요. 트럼프한테.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자, 그렇다면 정의선 회장은 지금 이 관세가 지금 15%로 안 내려가면 올해만 현대기아차 7조 원 넘는 지금 관세 손실이 예상되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조용히 좀 버텨라. 기다려라. 지금 이러고 하고 있는데 이게 기다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 개별 회장들은 지금 마음이 다급하니까 어떻게든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 와서 이재명과의 만남에는 별로 비중을 안 두고 있어요. 그 글로벌 CEO 그 서밋 여기에 지금 비즈니스 서밋에 지금 되게 몰입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개별 기업들한테는 가서 할 얘기도 있고 또 미국 공장에 투자를 좀 해라. 더 공장 지어라. 투자액을 늘려달라.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도 그런 쪽으로 이미 투자 추가 약속 등을 막 하려고 지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장이 마련됐으니까 거기에 러트닉도 오고 트럼프도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양자회담보다 저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 저 자리가 저 트럼프에게는 지금 한국 경주에 오는 이유가 된다. 그러려고 지금 오는데 그 트럼프 혼자 만나면 또 그러니까 러트닉 보고 와서 이제 다 그 개별 기업들하고 그 합의되는 내용들 다 좀 챙겨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경주에 오는 이유는 사실은 이재명과의 만남보다는 모든 판이 지금 5대 재벌 등 그 총수뿐만 아니라 다른 총수들도 많이 오잖아요. 예. 그런 기업들과 개별 비즈니스 그 상담 혹은 수주를 약속받으러 오는 것이다. 러트닉은 그것을 실무적으로 챙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자, 다른 당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시다가 마침 마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으니까 잠깐 그 장면 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노트북 연결을 해 주시겠습니까? 중앙일보에 어제 나온 기사에 보니까 이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한 내역이 있잖아요. 통화를 했다는 사실 알려져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조선업 분야의 협력 각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29일까지 일본을 오늘 방문해서 29일까지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조선업 분야 협력 각서와 관련된 부분을 벌써 체결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네요.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 왜냐하면 다카이치 사나이는 아시다시피 여자 아베 예. 뭐 일본 그러니까 저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간의 통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훌륭한 친구의 친구다. 다카이치 사나이 훌륭한 친구는 아베 신조 말하는 거고 그 아베 신조가 사실상 가장 아끼고 신임했던 정치인이 다카이치 사나의 현 총리예요. 예. 친구의 친구다. 훌륭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카이치 사나이 뭐라 그랬느냐? 트럼프 대통령 쾌활하고 즐거운 분이었다. 자, 아주 서로 간에 극찬들을 했고 자, 요미우리가 보도한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 제목으로 좀 얼굴과 제목으로 다시 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자, 뭐냐? 저 첫 통화에서 일본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뭐냐면 지금 이재명 정권이 계속 지금 뭐 이것저것 다 지금 퇴색하고 빛이 바래고 좀 어떻게 보면 영양가가 없어져 가는데 그래도 믿고 있는 게 그 마스가잖아요. 네. 미국이 한국의 이 조선업, 군함, 상선, 그다음에 MRO 여기에는 아쉬운 게 있을 거다. 지금 이거 하나 굳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카이치 사나이와 트럼프의 통화에서 나온 얘기는 너희들 말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대안이 있어. 한국 말고도 일본도 있다. 아주 일본을 좋은 일본의 조선업이 있다. 일본은 이건 딱 알려진 얘기인데 세계 조선업의 물량은 지금 한 60%를 중국이 갖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물량은 중국이에요. 그런데 고급 조선 분야, 소위 정교한 그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 또 이거 건조,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수리 보수 이런 거는 중국이 못해요. 거기는 그냥 그 물량만 쳐내는 데고, 그거는 한국 아니면 일본, 일본 아니면 한국인데, 지금까지는 그 트럼프가 한국이 가성비가 좀 좋고 납기도 잘 맞추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한국하고 하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그런 게 시작이 돼가지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그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국하고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권으로 바뀐 뒤에는 김정관이 마스가란마를 만들어가지고 판넬 만들어 러트니 그 사저에까지 들고 가서 마스가란마를 그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권이 거기에 목을 맸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자꾸 딴소리하고 배째라로 나오네. 그게 더 이상 마스가에 관해서도 이재명 정권에게 목을 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비싸고 조금 좀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이라는 좋은 대안이 있으니까 지금 일본하고 손을 잡겠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럼 우리 마스가는 자칫하면 속빈 강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저것도 트럼프의 거래 기술 협상의 전략입니다. 뭐냐면 뭐 그래도 트럼프가 우리 아니면 마스가 할 수 있어? 라는 게 이재명 정권과 당국자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래 왔죠. 약간 오만하게 보이게끔 행동도 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정문일침. 아니거든? 정신 차려라. 라고 지금 미일 간에 지금 그런 양해각서 체결 얘기가 오갔다. 그럼 2박 3일간 머물면서 마스가를 뛰어넘는 자스가 아니겠네요. 마스가를 일본판으로 만들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걸 지금 하겠다고 하면서 그 2박 3일에 만약 저런 게 체결이 되면 우리나라 어떡합니까? 마스가? 우리나라 마스가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빨리 사인해라는 게 트럼프의 또 압박이기도 하고, 또 하나 물량 배분에 있어서 일본한테 알짜 다 몰아주고, 우리는 뭐 당초에는 원래 우리 한국에 한 100 주려고 하던 거를 70이나 60 일본 주고 우리한테 한 30, 40밖에 안 주면 그게 속빈 강정 아닙니까? 지금 그럴 판이까지 왔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우리가 버티면 버텨지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미국 편이다. 지금 수금이 되고 있잖아요. 관세는 따박따박 수금이 되고 있고, 우리는 관세를 내면서 버텨야 되는 입장. 지금 나온 것 중에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환율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증시는 올라가는데. 지금 원래 이게 우리가 미국에 약속했던 3,500억 달러를 처음에 약속할 때의 원화 기준으로 487조 원이었대요. 근데 이게 환율이 1,440원 이상으로 오르면 우리 돈 얼마가 되느냐? 504조 원이 돼요. 환율 때문에. 이 차이가 얼마냐? 17조 원이에요. 앉아서 17조 원을 더 물게 생긴 거예요, 지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아쉬울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 원화를 담보로 맡기고 하자면 원화로 17조 원을 더 내야 될 판이라니까? 그럼 17조 원이면 어떤 돈이냐? 소비 쿠폰에 13조 원 들었어요. 소비 쿠폰 한 번 더 발행하는 거 전 국민 상대로, 그것도 뭐 못 받은 사람 많잖아요. 거기에 4조 원 더야. 이러는 판국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마스가마저 뭐 촉빈 강정 내지는 일본을 택해서 미국이 그 물량을 그쪽으로 몰아준다?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그나마 미국 그 군함 입찰에 지금 들어간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자, 물량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입찰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입찰에 HD 현대중공업만 들어가겠어요? 일본 그 회사들, 조선업 쟁쟁한 회사들도 입찰에 참여할 거 아니에요. 입찰 결정을 누가 합니까? 미 해군이 할 거 아니에요. 미국 전쟁부가 할 거 아닙니까?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거 아니에요. 그거 HD 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준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한미 관세 협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파가 굉장히 크군요. 지금 아세안 회의도 마찬가지고 아이펙 정상회의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미중 간 또 미국과 일본 간의 미일 간의 또 조선업 또 미중 간의 대두 문제, 히토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지금 타결돼 가면서 한국 이재명 정부가 주장해왔던 나름대로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다른 차원으로 또 이동할 수 있는 상황, 환율 여파가 미칠 영향 그런 부분까지 좀 살펴봤으면 좀 길어졌네요. 다른 이슈가 많아서 좀 그 부분을 좀 짧게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부동산 이슈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네네. 예, 아무래도 지금 주말에 가장 큰 이슈가 문매를 맞았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결국 금요일 밤 그 저녁에 그것도 사퇴를 하고 이재명이 15시간 만에 사유를 수용했다 이렇게 알렸는데 금요일 저녁 주말을 이용해서 사퇴하는 상황이 왔어요. 이 사퇴하는 상황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걸 갖다가 올빼미 공시라 그래요. 네. 증권가에서는. 그 무슨 얘기냐? 금요일까지만 장이 열리잖아요. 네네. 근데 금요일 3시 반에 장 다 마감하고 공시를 불쑥 내요. 근데 그 공시가 뭐냐? 불리한 공시야. 그거 만약에 장중에 발표되면 주가 폭락하거나 안 좋으니까 일부러 그 공시를 금요일장이 끝나고 해요. 밤에 한다. 그래서 올빼미 공시라 그래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분통 터지죠. 이거 그날 장중에 했으면 팔았을 텐데. 자, 그 올빼미 공시 나오는 바람에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일요일까지 뭘 해야 됩니까? 열받잖아요. 예. 월요일 열리면 또 폭락할 텐데. 그걸 한 거죠. 금요일 밤 8시에 이상경이 언론에다가 보도되도록 했고 밤 10시에 이제 이게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이 난다고 이제 사표 받을 거다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론이 악화되자 한밤 사퇴, 올빼미 공시했다. 일부 언론이 또 그렇게 지적을 하던데 그것도 그나마 한 군데 그렇게 보도하고 나머지는 그런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정상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 자 이상경은 잘라냈어요. 저게 뭡니까? 꼬리 자르기죠. 이상경이랑 꼬리는 좀 아픈 꼬리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 교수 시절부터 이재명의 부동산 책사, 뭐 멘토는 좋은 말이고 네. 부동산 책사였고 11호 부동산 대책을 뼈대를 다 잡은 사람이 이상경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소리 바로 일반 국민들은 지금 집 사지 말고 돈 못 얻다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사라. 열받잖아요. 그냥 들어도 열받잖아요. 근데 부인이 뭐 갭 투자를 해가지고 33억 원에 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지금 뭐 한 40억 원 한다면서요. 아니 저런 내로남불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뭐한 저런 뻔뻔한 자를 봤나. 지금 이러면서 민심이 폭발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상경이라도 잘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문제를 이재명 정권도 또 민주당도 심각하게 본다. 지금 민주당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최고위원회의 토요일 날도 그렇고 정청래가 요즘 무건수원 수행하는 중 같다. 예. 스님 같다. 죄송합니다. 네. 뭐냐면 말을 안 해. 그 말 좋아하는 말하면 또 정청래 아니에요. 예. 아주 그냥 비유도 아주 그 찰지게 하고 부동산 비읍자도 안 꺼내. 아파트 소리도 안 해. 다른 사람들 보고도 절대 경거망동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요새 말하는 거는 수석 대변인 박수현밖에 없습니다. 그 박수현은 충청남도 공주가 지역구잖아요. 네네. 서울에 집이 없나 봐요. 그래서 누구를 타겟으로 삼습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타겟으로 삼아서 집이 4채라 그랬다가 또 금방 6채가 돼요. 그래서 저도 참 처음에 야, 이 장동혁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집이 6채라잖아. 근데 이 내용을 뜯어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뭐, 자, 장동혁 대표만 물고 늘어지는데 저 장동혁 집 보니까 자, 1번 서울 구로구에 자기가 서울에 이제 그 국민의힘 대표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구로구 아파트. 이거 공시지가 4억 8천인가 한대요. 근데 이거 한 채. 이거는 이제 장동혁 부부 명의예요. 그다음에 진짜 장동혁 대표 명의로 된 거는 충남 보령 보령 아닙니까? 그쪽 지역구? 예. 거기 94세 되신 노모 계신다면서요. 이 노모가 사시는 잠깐만요. 농가주택. 그래서 지금 이제 섞여가지고 여러 얘기 되니까 제가 일단은 장동혁 대표 사진들 좀 준비를 해주시죠. 예, 장동혁 대표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거 그 얘기를, 그것 예. 좀 띄워줘. 장동혁 대표 먼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주택 6채 8억 5천만 원 이야기를 했고 그 주택들 사진들 한번 좀 띄워놔 주시죠. 예, 이야기하시죠. 예. 예, 그러니까 네. 저도 꼼꼼히 봤어요. 이걸 네. 이제 뭐 비판을 하든 논평을 하려면. 그런데 그 노모 주택이 3천만 원도 안 돼요. 그러면 박수현이 곧바로 뭐라고 저 집인가 봐요. 어머니 네, 네, 사시는 집 네. 깔끔하게 정리는 됐지만 농가 주택이 그렇죠. 한 2,900 얼마? 뭐 저게 눈 덮인 거죠. 94세 된 노모 그 효자 아들이 저렇게 밥하고 저 보세요. 저 집 얼마 하겠는가? 저 집까지 합쳐서 장동혁이란 이름이 들어간 집은 2채인데 부인이 아까 구로구 아파트 절반 갖고 있으니까 1.5예요. 1.5채. 저게 뭐 2,800만 원인가 뭐 얼마라고 그러죠? 3천만 원도 안 되고 솔직히 네. 그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저런 시골에 가면 저희 그 집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삼촌이 사시는데 네. 그건 2천만 원도 안 한다고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 4억 8천을 자꾸 박수현이 뭐라 그럽니까? 공시지가 말고 시가로 까라. 그 시가로 까봤어요. 7억 3천만 원 한대요. 올라가서. 그러면 나머지 4채는 뭐냐? 전부 부인 명이야. 근데 부인도 자, 여의도에 오피스텔 하나가 있는데 그거 1억 8,700인가? 그 오피스텔 하나 있어야지 장동혁도 어디 잠을 자지 이 모텔에서 사면서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부인 명의 오피스텔 하나 있고 또 어디 조그만 아파트 하나 있고 그거 얼마 안 되더라고. 그다음에 제일 코미디는 5번 6번 주택으로 나오는 부인집.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물려준 건데 지분의 10분의 1, 또 한 채 지분의 5분의 1. 자, 그래서 다 한번 합쳐봤어요. 예. 시가로. 예. 11억 원이 안 돼요. 11억 원이 안 되면 복기왕이 그랬잖아요. 15억 원 미만은 서민 아파트다. 서민이에요, 우리 아니, 장 대표가 그거에 따르면 서민이네요. 천민이지. 천민이에요, 불가촉 천민. 불가촉은 아니고 그냥 15억도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시가로 따져도 10억에서 11억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복귀한 기준으로는 말만 6채지 지분까지 해서 서민 중에 서민이네? 저 국민들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이준석이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예. 개혁신당에. 난 정말 원래 말 잘하는 친구지만 이번에 깜짝 놀랐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바흐. 그것도 한번 띄워주시죠. 벤츠 타고 예. 다니면서 예. 남의 집 마당에 중형차 서울 구로구 아파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시가로 7억 3천만 원짜리 부인 공동명의 경차 저기에 빠져 있는 거 있죠? 오토바이 자전거 부인 경운기도 이 얘기를 해줘야죠. 94살 노모 사시는 거는 그거는 예. 오토바이 아니면 자전거 아니겠습니까? 좀 좋아요. 경운기 같은 거 수준이잖아요. 예. 그거 보고 벤츠 타고 지나가는 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비유되는 게 누구예요? 김병기가 국정원 공무원 할 때부터 사서 했다는 아파트 40억 원이 넘어요, 지금. 예. 그거 한 채. 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분당에 갖고 있는 50평대 아파트. 나 이거 안 찾아봤습니다만 못해도 40억 원 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30억 원 후반대 할 거예요. 그거 한 채 갖고 있는데 이런 그런 조합들 가지고 있는 6채 가지고 비난을 한다? 아니 이거는 좀 국민들이 그냥 지지하는 당을 떠나서 비교해 보시면 박수현이 좀 그런 공격을 하고도 좀 머쓱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좀 본질이 한참 벗어난.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의 부메랑은 심각한데 공격할 건 없고 이거 채수 더해 보니까 6채 말 되네? 그럼 그냥 아무따 공격을 하는 거 아닌가. 좀 달아보고 하자. 예. 저울에 자. 좀 달아보고. 예. 다른 문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문제도 마저 다루겠습니다. 정청래가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국민들의 민심은 폭발하고 있는데 상당히 당황했나요? 팔짱만 끼고 있나요? 자, 부동산 부자도 안 꺼낸다고 그럽니다. 이 정청래뿐만 아닙니다.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 부동산 관련 주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해요. 자, 정청래, 김어준의 수상한 침묵 또 수상한 합작이 부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금 분석인데 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냥 자기들이 봐도 이게 이 말 꺼내면 다 실점할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죠. 심지어 김어준은 휴가 내고 지금 방송 하루 이틀 쉬었대요. 뭐 할 얘기도 없고 또 부동산 얘기 안 하자니까 또 누가 부동산 얘기하면 입틀막만 할 수 없고 하니까 본인은 쉬었다 그러고. 네. 정청래는 그냥 미리 그 회의하기 전에 원래 최고위원회 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합을 맞춰요. 네. 그러면서 오늘 부동산 관련 멘트 없죠? 있으면 빼. 그러고 나가서 있을래니 기자들이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네네. 아니 그 이상경 그 1차관 경질이 왜 밤중에 금요일 밤에 하셨어요라든가. 그리고 기자들도 제 후배들도 좀 물어볼 것 좀 물어봐야죠. 아니 얘기하지 말랬다고 얘기 안 하면 그게 기자입니까? 기자가요 쓸 기자에다가 놈자자를 써요. 쓰는 놈들인데 쓰려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기자의 본질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직업이에요. 안 물어보고 안 쓰면 그게 기자예요? 그러니까 쓸 걸 안 쓰는데 그게 쓰는 놈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우리 후배 기자들에게도 지적을 합니다. 예. 자, 다른 문제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낙마, 그리고 부동산 3인방 또는 4인방에 관련된 재산 내역, 뭐 갭 투자, 또 재건축 딱지, 입주권이라고 하죠. 그 사실들이 막 터져 나오면서 또 다른 인물에게 튀고 있는데, 예. 자, 이찬진입니다. 이상경 낙마 불통, 대통령 최측근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튀나 이런 이야기가 좀 지금 퍼지고 있는데 지금 이찬진 재산과 관련해서도 저는 지난번에 나왔었죠. 아파트 강남에 서초구에 두 채, 상가만 또 별도로 두 채, 뭐 현금 보유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면서 이찬진 금감원장 나왔고 문제가 돼서 지적이 되자 한 채는 자기 자녀에게 증여를 하겠다는 식의 발언도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퍼졌어요. 지금 불똥이 이찬진으로도 튀었네요. 이찬진으로 튀어야 되는데 이찬진을 예. 안 쓰잖아요. 언론이. 안 써요? 창동역 6채는 말도 예. 안 되는 표까지 만들어 가지고 예. 옆에다 2천만 원, 3천만 원 지분의 10분의 1, 5분의 1. 아니 기자들도 그 표 만들면서 좀 창피하지 않겠어요? 예. 그럼 이찬진 그 재산 리스트도 같은 비중으로 좀 보도를 해야죠. 이런 게 진짜 재산이에요. 여기는 채수도 많고 하나하나가 엄청나요. 자, 보십시오. 원래 공개해야 되는데 지금 불났다고 안 한다잖아요, 이것도. 예. 참 기가 막힌 얘기지. 그런데 예. 자, 300억에서 400억 원 사이예요. 아까 6채라고 그것도 모아 긁어 모아서 나온 그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 대표의 재산이 공시지가 기준 8억 5천, 시가 기준 11억 원 미만. 자, 이런데 이찬진은 300억 원에서 400억 원 사이. 그럼 왜 100억 원 차이가 나느냐? 전부 공시지가로 하니까 공시지가로만 해도 300억, 시가로 하면 400억 원. 이런 사람은 왜 공직자 합니까? 건물주 하지?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 서초구 우면동에 아파트만 2채.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참여연대에서 활동할 때 참여연대가 어떤 곳입니까? 시민단체 운동하면서 부동산 정의 외치는 사람이 다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자, 비판받을 거죠. 그 이전에 이미 아파트를 한 채 더 샀어. 아파트 수집가입니까? 아파트가 우표예요? 이렇게 손쉽게 사는 돈이 있으니까 현찰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정리하겠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럼 우리가 사전적으로 정리는 뭡니까? 남에게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남에게 판다고 받아들여야지.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지 자식한테 증여한다며. 증여세 자기가 내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증여세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 딴 나라 저 세상 얘기한다고요. 저런 사람이 참여연대를 거쳐서 이재명 정부의 정권의 금융감독원장을 하면서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을 한다? 대출 가붕개들 가재붕어 개구리 대출 다 틀어막아 놓고 참
자기 자식한테 아파트가 두 채, 상가가 두 채. 저렇게 네 채가 진짜 백이지. 예. 아니 6채 합쳐가지고 11억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불쌍해 죽겠더라고요. 난 이번에 보니까. 아니 오히려 난 이번에 장동혁 더 좀 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 아까 그런 거 보면 그 파자마 해진 파자마 입고. 아 노무하고 그 생활이요? 흑백 사진 보세요. 네네. 아까 그 사진도 한번 중간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벽에서 뭐 줄줄 흘러내리는데 앉아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그 LPG에서 나온 그 가스레인지에서 뭐 데펴드리는 장면이잖아요. 아, 눈물 나오려 그러는데 저 보세요. 예. 저거 LPG 가스라고. 시골 주택은 이 천장 높이가 낮아가지고 장동혁 대표 그 키가 별로 안 큰 사람인데 잘못하면 머리 닿게 생겼잖아요. 그러네요. 예. 3천만 원도 안 하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예. 저 뒤에 복조리도 있네요. 가슴 아픈 예. 가슴 아픈 사진이다. 저런 거는 저렇게 하는 사진은 저 연출 사진입니까 저거? 아닐 거 아니에요. 94세 노모에게 지금 뭔가 그 까만 비닐봉지에서 가지고 꺼서 계시는가요? 그거 봐. 저거 밀감 아니면 귤 네. 아니면 군밤 고구마 아니겠어요? 저 눈물 나오려 그러더라고. 그런 걸 좀 공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박수현도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인데 저걸 다주택자라고 공격을 합니까? 이찬진이 다주택자예요. 강남 아파트 두 채, 금호동 아파트 상가 112제곱미터짜리 중구 오피스텔 상가. 왜 이렇게 상가가 많아? 수익성 부동산은 따져봐야죠. 수익성 부동산이 많아야 돼요. 돈 되는 부동산. 아니 장동혁 부동산 중에 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찬진이 건 전부 돈이야. 그중에 하나도 물려주면 저거 다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아니 어떻게 공직자가 300, 400억 원어치 짜리 부동산을 갖고 자식에게 정리한다고 해놓고 자식에게 증여를 합니까? 좀 용어 좀 똑바로 썼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두루뭉술이한 국민들 현혹하는 용어는 좀 그만 써라. 정리는 남에게 파는 거다. 예. 자, 우리는 사실은 시장의 자율적 거래를 존중을 하죠. 주택이나 상가를 갖고 있는 것도 사적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들은 악마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상가도 많이 갖고 뭐 주택들 상가 권해가지고 악마라고 하면서 정작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그러고 있는 이 내로남불의 현장을 짚는 겁니다. 사실은 뭐 합법적인 방식으로 주택을 두 채, 세 채 가져서 자녀들이나 부모들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할 수 있죠. 상가도 정상적으로 구매해서 임대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장 경제에. 네, 문제는 이재명이 거꾸로 가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정작 저런 모습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장면 한번 이거 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아, 예. 제님이 이찬진 400억 토 나오네. 아까 참여연대 어떤 분이 좀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 놓쳤네요. 이야기할 기회를. 자, 환율 문제 잠깐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 대비 원화 환율이 앞서 보니까 1,432원인가요? 뭐 이 정도 나오던데 1,434원인가? 뭐 달러 대비 지금 원화 가치가 지난달 대비해서 지금 10월 26일자 지금 보도입니다만 2.4%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이제 문제가 지금 계속 제기됐는데 환율 문제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각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이 지금 이제 환율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네. 미국 측의 문제도 있지만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금 엔화의 약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 예. 그거 명확하죠? 네네. 그랬다 보니까 자 미국, 일본이 합작으로 저렇게 나오면 원달러 환율은 치솟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2천억 달러 이거 뭐 안 낼 돌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쟁점이 뭐냐면 자 할부 기간이에요. 8년 할부냐 13년 할부냐. 근데 이거 그 사이 어디쯤에서 타결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 트럼프도 마냥 그렇게 막 지금 이렇게 연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돈이 사실 이창용 하는 총재도 얘기했습니다. 150억이 우리의 능력의 최대치다. 그런데 매년요. 근데 이 액수가 빠져나가면 환율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50억 달러를 내라는데 그 50억이 지금 100억에서 50억이 지금 그 소위 미국과 우리 간의 이견이에요. 근데 50억 달러예요. 줄여 잡아도 50억 달러를 더 빼나가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럼 100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대 중반에서 불안불안한데 그것만으로도 우리 돈으로 17조 원을 미국에 더 줘야 될 판이다. 기준 3,500억 달러 기준으로.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일본까지 그렇게 나오면 달러 환율이 이게 지금 1,500억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1,500원. 1,600원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 예. 좀 증시가 4,000 코스피 4,000 올라간다고 좋아하는데 증시는요 지금 언제 빠져나와야 될지 모르는 불안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봐요. 저도 증시 투자를 좀 해본 사람이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장바구니 들고 객장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때라는 말이 있어요. 예. 지금 저는 그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증시는요 하루아침에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데 그 시그널이 계속 환율에서 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환율을 방치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저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외국인들이 지금은 아직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고 일각에서는 차이나머니가 지금 계속 그 투기적 수요로 우리나라 기업 지분율 높이려고 들어와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됐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 이 얘기도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증시가 오르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의 그 증시 투자자들만으로는 이게 안 되는 얘기다. 외국인 투자자. 그다음에 미국인들만으로 될까? 유럽의 돈만으로 될까? 중국 얘기가 그래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손을 털 시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 달러 환율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매우 불안한 국면이다. 지금 근데 이재명 정권은 증시 오르는 것밖에 업적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증시 부양을 계속 규제도 완화하고 물론 증시 오르는 것 자체를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증시가 올라서 우리 기업들이 많은 돈을 증시를 통해 확보하는 것은 저도 뭐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자연스러운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나 너무 과열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 그 불안한 시그널은 지금 환율에서 계속 오고 있다. 미국에다 지금 계속 돈을 내야 될 판이잖아요. 예. 자, 이게 모두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달러 금고의 이 노란불, 빨간불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거 외국에 그 지금 나가 있는 유학생, 뭐 유학생도 요새 별로 없다고 합니다만, 이 우리나라 화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환 화폐가 아닙니다. 원화는요, 한국 국경을 벗어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돈이 아니에요. 예. 이 달러, 이거 굉장히 우리가 아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야말로 국익이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자, 환율 문제까지 좀 간단하게 좀 주요한 내용 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닥쳐 있는 대내의 상황, 뭐 대내적인 상황도 문제지만 닥쳐오는 지금 대외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관세 협상이라든가 미일 문제들도 함께 좀 살펴보고 환율 문제까지도 좀 살펴봤습니다. 일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구독, 좋아요. 자, 부동산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러 사실은 이제 주제가 있는데 그중에 이 문제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거 한번 먼저 띄워주시죠. 기사 제목. 자, 부동산 투기 억제 경제 정상화. 그 지금 이미지 말고요. 첫 번째 이미지 그거. 지금 제목이 저렇게 잡혔어요. 이재명이 한 얘기입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 한국 경제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의 그간의 이야기를 보면 80년대의 운동권 출신들이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이 사적 소유에 대해서 사적 소유를 폐지해야 된다.
재산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주로 국가적 소유, 공적 소유를 주장했던 공산주의적 소유 방식을 이용했던 사람, 특히 토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토지에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토지를 국가가 소유해야 돼,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핑계로 그건 이제 자연과 하늘이 준 거다, 뭐 이런 식의 논리도 됐고, 반봉건, 반지주가 의 상징이 토지이기도 했는데, 자, 이재명의 부동산 그 관념에는 저게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게 딱딱 저는 느껴져요. 부동산 인식 자체가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투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맨날 부동산에 투기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과도한 부동산 투자라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나는 저 말을 하면서 네. 참 적반하장이다. 아니 이재명이야말로 대장동 백현동 하면서 개발 사업을 자기의 치적 사업으로 자랑하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어떻게 부동산을 저렇게 악마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다시 돌아서 가지고 네.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 일단은 몇 가지를 짚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일본의 30년 전 부동산 거품 붕괴 후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사정이 달라요. 왜 다르냐? 일본은 저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뭐 LTV니 DTI니 뭐 이런 걸 제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을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무한대로 이거를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그런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어요. 네. 근데 일본은 저 당시에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을 제한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100원짜리 주택을 100원에 사면 그 다음 날 10원에, 그러니까 110원, 120원, 150원 뛰니까 100원짜리 주택을 100원에 담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LTV, DTI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담보 대출이 일어났고, 그게 이제 자산을 더 급등시킨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일반 기업의 그런 어떤 그 대출 대환 거래를 허용해 줬어요. 이게 굉장히 좀 큰 건데, 우리나라는 이런 금융 투자를 하는, 금융 거래를 하는 거는 오로지 허가가 돼 있는 아주 그 소수의 업체만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감독원이 있는 거예요. 시중은행이 되고 아니면 뭐 캐피탈이 되고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감독을 받아요. 그래서 일반 법인은 아예 금융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 검산 불린이 많이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이 검산 분리가 좀 완화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이 돈이 넘치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아니면 업무 외 그런 그 어떤 금융 투자가 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 그런 자금이 또 유입이 되고, 그래서 그게 일본의 어떤 어마어마한 부동산 버블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그 많이 올랐잖아요. 과거에 개발 우리가 시대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기업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대기업들이 선택한 솔루션이 건설회사를 보유하는 거예요. 건설회사를 보유를 하면 그 건설회사가 내가 여기에 건설 사업하려고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말해도 그게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지금은 100원 주고 산 땅이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아파트 사업하려고 그러면 그 100원 주고 산 땅이 뭐 1,000원이 돼 있고, 그리고 그때는 또 1,000원 가격으로 팔고, 요런 이제 그 시퀀스를 밟아갔던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럴 때도 지금도 어떤 그 금융에 대한 제한, 그리고 이제 그 대출에 대한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제한이 우리나라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은 폭등이 발생하지 않아요. 일본은 그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플라자 합의에 따른 그런 엔화 절상이라든지 아까 말한 그런 제도적인 허점이 맞물리면서 지금 돌아간 거고, 우리는 그게 없고, 지금 부동산이 뛰는 거는 순전히 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기인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 세금 금리를 낮추겠다. 그리고 그 적자 재정, 확대 재정을 편성하겠다. 이게 지금 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바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세금을 풀어내는 거는 내년이라도
금리를 지금 당장 인하는 하지 않았더라도 시장에는 어떤 시그널이 나가냐고요. 돈이 풀릴 거다라는 시그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가격은 뛰는 거예요. 그 가격이 뛰고 있는 와중에 정말 제가 이 이재명 정부의 최악의 실패라고 이 페난마이크에서도 뭐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627 대책을 내놓습니다. 예. 627 대책은 담보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주택 담보대출을 6억까지 제한하는 거예요. 그랬죠. 그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 대출 제한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억제 정책으로 너무 센 정책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수요 억제 정책의 효과는 공급 억제예요. 그러니까 그 사안을 그 정책을 딱 들으면 건설회사들이 민간 공급이라는 걸 포기하게 돼요. 아니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거를 아파트를 분양해야 되는데 사줄 사람이 없네. 그러면서 모든 공급이 이게 셧다운이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더 지금 이게 세게 지금 이 627 대책이라고 어마어마한 센 정책을 했는데도 또 전고점을 그 사이에 다 돌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11월 대책을 한 거고 이거는 자기의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는 거지 이게 무슨 우리나라가 뭐 망국적인 일본을 따라가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인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방향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동산이라는 게 뭐 어떻게 개선되기가 어려워요. 자, 부동산 뛰고 있죠. 주식 뛰고 있죠. 금 뛰고 있죠. 은 뛰고 있죠. 현물이 다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과 현물의 비중이라는 게 적절히 이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기업도 내부에 이제 자산을 분포시킬 때 현금 비중, 현물 비중을 적절하게 해요. 근데 지금 모든 현물이 다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내부 소비자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이재명 정부가 총체적인 위기, 그러니까 자기만 위기면 되고 자기만 위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민생을 위기로 몰아넣는 위기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누가 뇌물을 받았다, 누가 뭐 어쨌다 이런 거는 자기만 위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 정권의 위기라는 게 국가의 그런 민생을 완전히 파탄내서 그래서 내가 위기가 생기는 이 황당한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의 시즌 2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뒷부분이 중요한데 경제 정책 중에 일반적인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경제 정책은 치명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물가나 주택은 가장 중요한 또 영향을 미치는 1차적 요소이고 치명적 요소이죠. 자, 이 얘기 나온 김에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앞서도 했는데 지금 계속 장동혁 대표가 사회적 의제이긴 해요. 해명을 해도 뭐 어쨌든 귀 닫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끝이 없습니다만 일관되게 보수 진영에서나 야권에서는 이 사적 소유권, 재산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다주택적이 문제가 아니다. 두 채, 세 채도 정당한 방식으로 구매를 했고 뭐 대출을 받아서든 현금 보유에 의해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공동으로 구매를 했던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가질 수 있는 재산권, 사적 소유권, 행복 추구권에 기초해 볼 때 보장돼야 될 거다. 문제는 이걸 억압하는 게 문제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억압하는 게 문제다. 그 잘못된 정책을 쓰면서도 다주택자를 악마로 몰면서 스스로는 갭 투자를 하고 임차권 딱지 사가지고 그걸 30억 40억 차익을 버는 내로남불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자들의 다주택자의 비난을 하는 것이지 다주택 가졌다고 그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다. 자, 이 얘기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 지금 주택 여러 채 갖고 있다. 이걸 지금 공격해댔어요. 상황은 근데 뭐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상황을 보셨어요? 우리가 이거는 큰 틀에서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허연주 원장님 말씀하신 그 방향이 저도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주택이 몇 개 있든 그거는 각자 자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프레임이 뭐냐? 다주택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런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MB 때 갭 투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 그때 부동산 가격 올랐나요? 안 마이너스죠, 올랐어요. 오히려. 예. 그리고 마이너스 4점 몇 %. 박근혜 대통령 때는 빚내서 집 사라 했어요. 네. 그때 부동산 가격 올랐나요? 약간 올랐어요. 약간. 예. 그러니까 그 문재인 때 한 60 몇 % 오르고 예. 노무현 때 50 몇 % 올랐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마이너스 4점 몇 %고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전 기간 집권 전 기간을 합쳐서 한 9% 약간 올랐더라고요. 부동산을 사라, 주택 사라 한 정권에서 예. 주택 가격이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오히려 주택을 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예. 정책 내놓는 정권이 항상 주택 가격을 올렸다고요. 예. 그리고 다주택도 마찬가지인데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 때문에 오른 거 아닙니다. 똘똘한 집 한 채 때문에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말 그 황당한 통계가 뭐가 있냐면 그래서 사실은 다주택자의 그런 그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가 줄었어요. 줄었는데도 이게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른 거예요.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주택자 문제가 결국은 집값 폭등의 원인이 아니었다는 게 확인되네요. 아니 전혀 원인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 정책이 그 주택 가격을 그 상승을 억제하는 일단은 그 황당한 지금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주택자라는 게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실거주냐 아니자 뭐 이런 이야기 자꾸 하는데 내가 이 주택 여러 주택을 샀는데 그것을 누구한테 임차를 줬다 월세 전세를 줬다 그러면 내가 실거주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내가 뭐 오늘은 여기 있어야 되고 내일은 여기 있어야 되고 아니면 모레는 여기 있어야 되고 그거는 실거주가 맞죠. 내가 딴 사람한테 주거권 이런 점유권을 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쓰려는 거잖아요. 내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뭐 1년에 열흘 있든 아니면 1년에 한 달 있든 어쨌든 내가 쓰려는 거니까 실거주가 맞는 거고 그리고 내가 정말 실거주를 안 해. 내가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거주를 하고 한 채는 거주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를 임대를 하잖아요. 전월세 월세를 주나요? 내가 임차 시장에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임차주택에서는 공급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그 전세 월세가 안정화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사실 굳이 따지고 보면 그 부동산을 가격을 폭등시키는 데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민간 전세 시장, 민간 월세 시장의 공급자 역할을 하니까 전혀 그 다주택자를 악마화할 게 없고 그냥 뭐 주택 몇 개 있든 그거는 뭐 사유재산제도 헌법상에 그리고 그런 어떤 개인의 자유의 문제예요. 그러면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많이 있으면 토지는 한정적이고 유한하고 그런 무한히 공급되는 재화는 아니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야말로 선전선동인 게 그 토지 공개념 그러니까 정부가 관리해야 된다. 가장 강력하게 정부가 토지를 관리하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이에요. 중국은 공산국가니까 소유 자체가 국가가 가지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서는 부동산이 폭등 안 하냐? 부동산 폭등합니다. 예. 엄청나게 폭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중국에 자기들 표현으로 중국 인민이죠. 인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국유화 시킨다고 해서 부동산이 폭등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어떤 주거에 대한 공급 계획으로 이걸 조절해야지 토지를 국유화하고 토지를 관리하고 토지를 뭐 중과세를 때린다고 해가지고 폭등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제 그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뭐 그러는 건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1가구 1주택을 보통 이제 보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주택을 살 때 투자 가치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내가 실거주를 내가 할 건데 내가 그동안 뭐 전세에서 돈 모아가지고 이번에 실거주하려고 어디 알아보는데 그것이 뛸까 안 뛸까 다 고민한다니까요. 그러면
실거주와 투자자가 분리가 안 돼요. 그렇죠. 뭐. 예, 예. 원래 투자와 투기라는 게 부동산 분야든 주식이든 잘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그거를 관념적으로만 구분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누가 샀다 그러면 너 부동산 투기했니 이러는 거지. 누구라도 내가 실거주하면서도 그 실거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부동산 가격이 뛸까를 고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분리되지 않는 거를 마치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별도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 투기꾼을 뭐 멍석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하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A면과 B면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혀 이것을 부동산을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든지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어렵다는 거고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이 저도 뭔지 알아요. 서울에 집이 있어. 서울에 집이 있는데 내가 지역구를 갔어. 지역구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야 너 서울에 집이 있고 처자식은 서울에 있고 여기 뭐 지역구에는 집도 한 채 없으면서 네가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이런 지역구를 위해서 뭐 애쓸 만한 그런 게 있느냐 이렇게 지역구원으로서 여기에 평생 너는 뼈를 묻을 사람이냐 그런 공격을 하죠. 사실 한다고요. 그게 내부에서도 하고 경선 후보도 하고 민주당에서도 해요.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 뭐 자기는 여기에 뭐 집이 있다 그러면 그걸로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집을 사야 돼요. 집을 사는 게 이제 이런 그 선거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여기 이 지역구에 뼈를 묻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모습으로 집을 사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앞으로 뭐 살 겁니다. 앞으로 뼈를 묻을 겁니다. 하는 것보다 더 센 이야기죠. 왜냐하면 등기부 뽑아보면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저 딸이 뭐 집은 서초에 있고 뭐 여기 선거는 뭐 관악에서 치르냐 그래가지고 관악구에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사고 가족들을 전부 그 관악구로 이사를 시켰어요. 학교도 다 바꿨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게 현실적인 그런 어떤 본인의 그런 정치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지. 그게 부동산 투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뻔히 아는 상태에서 지금 공격하는 거고 그리고 근데 내가 거기가 싸다 뭐 아니면 상속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주택이 뭐가 문제냐 그거야말로 근거 없는 미신이고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올바른 정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고정관념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문제와 함께 이 문제도 대비시켜서 한번 정청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정청래가 이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2주간 동안 거의 공개 메시지를 내질 않았습니다. 그간에 정청래가 현안이 있을 때마다 뭐 어쨌든 선두에 서서 그 이슈와 막 공격적인 대응을 한 것에 비하면 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렇게 입을 닫고 있을까? 정청래 과거를 추적해 보면 학원으로 수십억을 벌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입으로는 공교육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가장 사교육의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학원, 그것도 중고등학교 뭐 입시학원, 사설학원 이런 데서 뭐 일명 비판자들은 스파르타식 교육을 통해서 수십억을 벌었다. 짜고 짜서 막 돈을 벌어서 했는데 본인 뭐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뭐 현금을 다 갖고 있는 주식에 투자했는 재산 내역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유독 돈도 꽤 많은 정청래 이 부동산 문제가 터지니까 입을 딱 닫고 있다가 어제 정도에 이게 부동산 문제는 좀 정부 뒷받침해야 되니까 반발짝 물러나서 로키로 해야 된다. 다른 건 로키로 안 하더니 갑자기 이건 부동산은 노키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합니까? 정청래가 영리하죠. 영리하네. 얻어 터질 것은 피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답이 없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여기서 뭐 정부를 실드 쳤다가 자기도 멍석말이 당한다. 지금 분노한 민심에 이런 것들을 이미 딱 파악을 하고
자기는 한 발 빠지는 거죠. 그거는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당에서 뭐 하는 거 아니야. 당 대표가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 정청래 대표의 지역구가 또 마포지 않습니까? 네. 예, 마포가 굉장히 부동산으로 핫한 지역구거든요. 마용성. 예, 마용성. 네. 근데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로 묶였어요. 네. 묶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지역 구민들의 원성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다라는 거는 이제 실거래 목적을 밝혀서 산다라고 하는 사는 사람의 제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는 사람의 제한이 걸리면 어떻게 되죠? 파는 사람도 똑같이 제한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 팔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사람도 나도 네. 제한이 걸린 거예요. 네. 사는 게 제한 아니 매매라는 건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파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 있는데 네. 사는 사람이 제한이 걸리면 당연히 파는 사람이 제한이 걸린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마포 주민들은 아마 정청래 나타나기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간절하고 절실한 시그널을 지금 내는 거고 근데 그것은 그건 뭐냐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이재명이 달렸으니까 그렇다고 뭐 가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욕하기도 그렇고 맞다라고 맞장구 치면 또 이쪽에서 얻어맞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한주 문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가지고 있는 뭐 주택 두 채, 상가 두 채, 소유권만 지금 4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알려졌었죠. 뭐 본인들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다주택자 이런 것은 악마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관해서 진통 당하다가 아들한테 넘겨줄게요 했다가 또 문매를 맞았죠. 그러고 나서는 어제 그럼 국정감사에서 그제인가요? 그럼 부동산에 매물 내놨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건 이찬진 얘기고 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문제도 또 있습니다. 지금 민주연구원장 이한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찬진 금감원장 얘기가 아니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 이한주 갑자기 민주연구원장 사퇴를 하겠다고 정청래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요. 여러 해석이 분분합니다. 원래 아들 부동산 선물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던 이 아들이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아주 이재명의 최측근 부동산 을사의적으로 찍힌 바도 있었는데 자 이한주가 왜 갑자기 사의 표명을 했을까? 여러 궁금증이 발생했어요. 저는 좀 특이한 현상이라는 생각은 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민주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네. 저는 뭐 부동산 문제 뭐 일견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민주연구원장이 어쨌든 그 이재명과는 40년 동안 같이 한 또 직이고 그리고 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연구원장을 또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란 말이에요.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 민주연구원장이라는 요직에 지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만둔다라는 거는 어떤 뭐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있지만 이 내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저는 내부 권력 투쟁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정청래하고 관계? 뭐 이런 건가요? 왜 그러냐? 네. 여의도 연구원 또 이제 뭐 우리도 국민의힘도 있지만 원래 이 지방선거에 중요한 어떤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짜고 설계를 하는 게 민주연구원이고 여의도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의도 연구원이 황폐화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개혁하느냐에 대한 솔루션이 사실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새로운 이 지도부가 장동혁 지도부가 해야 되는 미션 중에 주요 미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서야 우리가 지방선거의 어떤 그런 승리 그런 것들을 제대로 노력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 대한 핵심적인 브레인 타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민주연구원이고 그거를 지금 이재명 사람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재명 사람을
뭐 사의라고 하지만 그게 뭐 자발적인 사의 같아 보이진 않고 어쨌든 사표를 낸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올 텐데 그 새로운 사람이 누가 될 거냐. 근데 그 새로운 사람이 이재명 측근이 되느냐 아니면 정청래의 측근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당의 지방선거 그립이 결판이 나요. 네. 근데 우선은 빠졌어요. 뭐 이재명은 빼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일단 빠졌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내부 권력 다툼의 일환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얼싸오죠. 이 사람들이 뭐 부동산으로 내로남불한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민주연구원은 어쨌든 위상이 높다 그래도 공직이 아니라 당직이잖아요. 네네. 당직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뭐 사표를 썼다라는 건 제가 얼핏 좀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선거에 관련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총체적인 이런 그립 싸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자, 부동산 관련된 또 다른 이한주 건 외에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제 사건이 터지면서 문재인 정부하고 좀 비교가 됩니다. 이제 부동산 4인방이라고 지금 뜨기도 했어요. 김용범, 뭐 구윤철, 뭐 이 사퇴를 낸 이상경, 뭐 이런 인물들, 이찬진 이런 인물들 부동산 4인방. 근데 과거에 그런 인물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 부동산 정책 결정자들 강남집 문제가 되자 강남집을 사실은 팔기보다는 직을 아예 그냥 포기하고 나간. 예, 그래서 문재인 부동산 시즌 2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제 이제 조선일보 보면 부동산 시즌 2가 아니라 2배속이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그것과 비교하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도 보통 이제 유튜브 볼 때 네. 정배속으로 보는 경우 잘 없죠. 아, 그렇죠. 1.5배속 1.5배속. 정도로 저를 항상 보고 조금 느린 말씀 하시는 분들은 이제 2배속으로 보게 되는데 예. 근데 지금은 2배속도 아니고 거의 10배속이다. 아.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예. 그 6.27 대책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대책이었고 거기서 이미 그 이재명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론이 났어요. 이건 망했어. 이거 완전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부동산만 오르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또 피부에 안 나들 수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민생 소비자 물가로 다 처리가 돼요. 예. 이것들이. 네. 그게 이제 곧 일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일종의 전반적인 인플레 현상이 지금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거죠. 그 뭐 나는 문재인 정부 때도 생각을 했지만 부동산의 정책에 관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무덤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만두고 뭐 도저히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말 그대로 공직자의 무덤이 되는 게 이 부동산 관련이었어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도 부동산 관련은 공직자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너 똑바로 해. 아니면 뭐 어떻게든 개선점을 내놔야지. 그거를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진정 그렇게 생각할까요? 가는 길이 지금 이상한 길인데 지금 오늘 제가 그 뉴스 보니까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처음으로 바른 말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공급이 없이는 잡을 수가 없다. 부동산 가격을. 그 이야기를 이번에 멘트를 했어요. 그래도 경제부총리까지 한 사람이니까 기본은 아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게 이런 건데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잖아요. 네. 그 좌파하고 우파는 이게 아예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바라보는 세계관 또 아예 달라. 나는 이게 실패를 하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때 한 적이 있어요. 좌파의 정책은 언제나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왜 상식적으로 저렇게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거를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세계관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에 얼지로위원회에서 만든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는 토지공 개념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걸로 방향을 설정했어요. 이념과 철학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걸로 그걸 방향을 설정했다고요. 근데 이념과 철학이라는 게
부동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음. 그렇잖아요. 네네. 부동산의 그 목적은 이념과 철학이 아니라 좋은 그 주택을 풍부하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네네. 그게 무슨 다른 이념과 철학이 뭐가 있어? 내가 그게 황당한 거예요. 아니, 자, 토지를 뭐 국유화를 시키는 게 좋은 주거를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럼 모르겠어. 아니니까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 이념과 철학은 관심이 없고 나는 그게 좋은 주거를 풍부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보수 우파 정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아파트를 보급했잖아요. 거기서 시작한 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그 200만 호 건설부터 해가지고 이 아파트로 인한 그 대한민국 국민들 주거의 상향 평준화를 이룬 거예요. 생활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죠. 네. 지금 이 아파트를 그 연탄 떼고 있는 데서 살다가 아파트에 살면 다르잖아요. 예. 예. 지금 그 후진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다른 어떤 중앙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오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LH예요. 우리도 이런 뭐 좀 개발이나 이런 걸 좀 그 개발 노하우를 배워 가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했던 게 바로 보수 우파 정권이고 이 보수 우파의 상징으로서 아파트를 재정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아마 세계적으로도 아파트를 하면 상징적인 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네. 작품 또는 작품이죠. 한국의 작품 한국의 작품이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고 근데 어쨌든 그 철학과 이념에 따라서 토지 공개념을 추구하는 정부가 이 정부라서 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은 망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자, 이재명의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만찬의 불참 문제부터 시작해서 거쳐서 자, 부동산 문제까지 여러 주제가 중간중간 담겼습니다. 자, 2부 원영섭 변호사님과 디테일한 분석해봤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독립, 성장, 역전, 펜앤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